안녕하세요. 11개 선사 54회 크루즈를 경험한 네이버 크루즈 인플루언서, 크루즈 기자 헨리입니다. 서부지중해와 더불어 가장 매력적인 유적과 자연풍광을 자랑하는 동부지중해는 한국인들이 죽기 전에 꼭 가고 싶은 목적지들 중 하나입니다. 크루즈 저반항부터 걸어서 둘러볼 수 있는 작은 도시나 섬들이 많기에 개별 자유여행객분들도 비교적 편하게 여행을 계획하실 수 있죠. 한국인들에게 동부지중해 크루즈 여정은 그리스 산토리니 섬 방문이 필수입니다. 일단 산토리니 섬을 방문하는 일정을 찾고 그 가운데 자신의 버짓과 라이프 스타일에 맞는 선사와 선박을 찾는 것이 편리한 순서입니다. 다만 동부지중해의 모항격이었던 이탈리아 베니스 섬이 오버 투어리즘의 폐해로 크루즈 선박의 입항을 제한하면서 유럽 각국으로 모항이 분산되었습니다. 과거 10만 톤급 이하 중소형 선박들의 격전지였던 것과는 달리 더욱 다양한 일정과 항만이 확보되며 선사와 선박의 선택폭은 넓어졌지만 항공 노선 및 전체적인 일정 조율은 좀 더 신경 쓰셔야 합니다. 저는 2025년 5월 노르웨지안 크루즈라인 이하 NCL사의 비바오를 타고 동부지중해와 이집트에 8박 9일 여정을 탑승하였습니다. NCL 비바오는 2023년 8월 출시된 14만 3천 톤급 최대 승객 3,950명의 중대형급 크루즈 선박입니다. 제가 이 선박을 선택한 이유는 무엇보다 일정이 너무 좋았습니다. 크루즈를 타고 그리스의 아름다운 섬들은 물론 이집트까지 편리하게 여행할 수 있다는 것이 정말 매력적이었죠. 또한 그간 NCL사 선박들의 탑승이 좋은 경험으로 남아 있었습니다. NCL사의 가장 큰 장점들 중 하나는 음식 퀄리티가 높다는 것입니다. 다양한 레스토랑에서 크루즈 요금에 포함된 무료 식사를 즐기실 수 있죠. 특히 프리스타일 다이닝이라는 시스템으로 정찬 레스토랑을 정해진 시간 없이 본인이 원할 때면 방문할 수 있기에 매우 편리합니다. 비바오는 최신식 크루즈 선박인 것과 더불어 NCL 선사 본연의 탄탄한 음식과 엔터테인먼트는 물론 크루즈에서 일명 고카드인 레이싱카를 즐길 수 있는 신박한 액티비티에 탑승 전 기대감이 매우 컸습니다. 일단 인테리어 및 선내 곳곳의 색감 배치가 매우 모던하며 감각 있게 만들어졌습니다. 그 자체는 소형 럭셔리급 크루즈 선박의 완성도입니다. 정찬 레스토랑 허드슨은 기본 요금에 포함된 무료 이용이 가능하지만 유료 레스토랑 못지않은 고풍스럽고 럭셔리한 인테리어가 매력입니다. 8층 최선미의 인덜지 푸드홀은 총 8곳의 각기 다른 음식점이 마치 백화점 푸드코트처럼 입점해 있는데 지중해식부터 아시아 누들 요리점, 스테이크점, 샐러드점, 멕시칸 음식점, 디저트점 등 아침부터 저녁까지 3번을 다른 메뉴로 제공됩니다. 이 역시 객실 요금에 포함된 무제한 무료입니다. 프리 엣지 프로모션을 통해 7박 8일 이상 탑승하시면 총 3번이 제공되는 유료 레스토랑 무료 이용권을 통해 프라이빗하고 럭셔리한 공간에서 다양한 나라의 진미를 즐기실 수 있다는 것도 큰 장점입니다. 섬내 위치한 스타벅스에서는 가격은 좀 높지만 안정적인 커피 맛을 즐기실 수 있다는 것도 한국분들에게는 매력입니다. 하지만 결론적으로 선박만 놓고 보자면 여러분들에게 NCL 비바오를 그렇게 추천드리고 싶지는 않습니다. 14만 톤급 크루즈 선박 안에 너무 많은 시설이 탑재되어 있습니다. 한마디로 각 선내 시설의 규모가 선박과 탑승객 규모에 못 미칩니다. 항상 붐비고 답답한 느낌이 있습니다. 20만 톤급 초대형 선박에나 들어설 많은 시설들이 중대형급 선박에 낑겨들어선 느낌이죠. 그래서 스위트 객실 이용객이 아닌 일반 탑승객들이 무료로 이용할 수 있는 공용 공간 및 뷔페 레스토랑, 수영장, 정찬 레스토랑, 메인 로비 등이 너무 협소합니다. 실례로 NCL 비바오의 뷔페 레스토랑과 수영장은 동급 타 크루즈 선박의 4분의 1 크기입니다. 정찬 레스토랑 또한 기존 규모의 반 규모입니다. 심지어 공식 메인 로비 공간은 없습니다.
댄스 강습이나 작은 파티를 하기에도 공간이 협소하여 이벤트가 별로 없거나 수영장 오픈덱이 그 역할을 모두 대신합니다. 바람도 엄청 불고 분위기도 애매한 곳에서 한밤중에 춤을 꼭 춰야 하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극단적으로 오픈덱의 무료 공간도 오직 이만큼입니다. 반면 선내 카지노 시설은 넓습니다. NCL사가 미래시장을 오판한 것인지 더욱 많은 유료 시설들을 탑재하며 수익화에 집중한 것인지는 모르겠지만 해외 크루즈 평당과 탑승객 평점에서 좋지 못한 점수를 받고 있는 이유는 명확한 듯합니다. 2026년 비바오는 NCL사의 지중해 주력 선박으로 19일간의 서부 동부 지중해 일주 여정을 운항합니다. 다만 일정이 너무 좋습니다. 거부할 수 없는 제안입니다. 한 번 가는 거 나는 크루즈보다 일정이다 하시는 분들께는 추천드립니다. 단 하루의 해상일 없이 매일 여행 일정이기에 연세가 있으신 분들은 체력적으로 많이 힘드실 수 있다는 점만 기억하세요. 크루즈 여행을 계획하시는 분들 중 저의 이러한 선박평은 의미 없다 생각하실 수도 있습니다. 혹은 자신이 어떤 크루즈 선박을 탑승하는지도 모르시고 떠나시는 분들도 많죠. 하지만 크루즈 여행의 만족도를 결정하는 것은 결국 크루즈 선박의 퀄리티입니다. 제 아무리 날고기는 인솔자라도, 제 아무리 유명한 여행사의 상품이라도 크루즈 선박이 제공하는 본연의 서비스와 만족도를 뛰어넘을 수는 없습니다. 어느 지역이든 여정과 함께 크루즈 선박평을 꼼꼼히 확인해 보신 후 여행을 결정하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그럼 이번 동부지중해와 이집트 크루즈 여행의 시작, 튀르키예 이스탄불로 향합니다. 인천공항에서 약 12시간의 비행 후 이스탄불 국제공항에 도착합니다. 최근 물가가 많이 올라 아쉽지만 여행하시기에는 이스탄불이 참 좋습니다. 2023년 전 세계에서 여행객들이 가장 많이 방문한 도시 1위로 뽑힐 정도이니까요. 오늘은 오랜 비행과 시차로 대단한 여행보다는 아야소피아와 블루모스크 외관 관람과 함께 전망 좋은 레스토랑에서 석식 후 취침하시는 일정입니다. 이스탄불에서 크루즈를 탑승하시는 경우 다음날 오후 한두 시 승선 전까지 여행사마다 루트는 다르지만 시간 제약이 있어 심도 있는 여행은 조금 부족할 수 있습니다. 오히려 이스탄불을 기항하실 때 하루 꽉 찬 여행을 즐기실 수 있는 경우도 있습니다. 승선일에는 갈라타 타워에 올라 시내 전경을 감상한 후 잠시 시내를 여행하는 소소한 일정들이 있는 편입니다. 튀르키예 일주 지상 패키지로 웬만한 한국분들은 다녀오신 이스탄불이기에 모두 큰 아쉬움 없이 크루즈 탑승길에 오릅니다. 팬데믹 시기에 새롭게 완성된 갈라포트 크루즈 터미널. 탑승하실 때는 마음 단단히 먹으셔야 합니다. 이곳은 튀르키예 정부가 큰 예산을 들여서 단순히 크루즈 터미널을 넘어선 복합 문화 공간을 조성한 곳입니다. 탑승할 때 2시간이 걸립니다. 지상 건물은 삐까뻔쩍하게 지어놓고 크루즈 탑승 수속은 지하 주차장에 줄 서서 받게 합니다. 에어컨도 안 나오는 매연 주차장에서 몇 시간을 줄 세워놓고 받게 하는데 진짜 여행 시작도 전에 진이 다 빠지는 느낌입니다. 다행히 무사히 탑승을 완료한 후 제가 8박 9일간 머물게 될 객실, 인사이드 객실로 향합니다. 창이 없는 가장 저렴한 방이죠. 여행이 아닌 출장으로 탑승했기에 저는 이곳에 머물지만 역시 크루즈 여행의 기본은 발코니 객실이라는 것 잊지 마세요. 럭셔리급 크루즈 선사 2곳을 운영하고 있는 모기업의 NCL사이기에 인사이드 객실이지만 내부는 상당히 세련되었습니다. 또한 인사이드 객실이라도 여타 크루즈 선사의 선박들보다 꽤나 넓어서 쾌적한 느낌을 줍니다. 다만 에어컨 바람 쓰기와 방향 조절이 전혀 안 돼서 저는 매일 밤 선잠을 잤습니다. 이것은 객실 타입에 따라 차이가 있다고 하니 탑승 계획이 있으신 분들은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다음날 오후 엔실 비바오는 튀르키예의 쿠사다시에 방문합니다. 쿠사다시는 역사적인 유적지 에페소스 방문은 물론 해변가에서 한적한 시간까지 관광과 휴양을 함께 만끽하실 수 있는 곳입니다. 크루즈 터미널에서 외부로 나가면 바로 쿠사다시의 재래시장이 펼쳐지는데 도로 폭도 좁고 왕복 4차선 도로입니다. 이곳에서 수천 명이 전세버스를 기다리고 탑승하기 때문에 날 더우면 정말 힘듭니다. 오늘의 목적지 에페소스까지는 40분 거리이지만 버스 기다리는데 최소 30분은 소요되니까요. 에페소스는 고대 로마 시대부터 번성했던 도시로 에베소, 에페스라고 불리며 성서에 나오는 에베소서의 에베소입니다. 사도 바울의 역사가 깊은 곳이며 콘스탄티노플, 현 이스탄불과 함께 기독교에서 가장 중요한 성지로 꼽히죠. 공교롭게도 쿠사다시 인근에는 성모 마리아가 노년을 보내고 승천하셨다는 성모 마리아의 집이 위치해 있습니다. 곁다리지만 한국에도 수입되는 터키 맥주 에페스도 바로 이곳의 이름을 본떠 만든 것입니다. 이제 에페소스 유적지로 향합니다. 이곳은 셀수스의 도서관이라는 곳으로 고대 로마 유적지들 중 가장 보존 상태가 좋은 곳입니다. 당시에는 약 12,000권의 책을 보유하고 있었다고 하네요. 이곳은 에페스 대극장으로 당시 2만 명이 이곳에서 함께 공연을 관람할 수 있었다고 합니다. 에페소스는 역사적으로 유서 깊은 곳이고 약 1시간의 관람 시간 동안 그래도 다른 유럽지들보다는 볼거리가 많은 편입니다. 그렇지만 유럽은 한국처럼 유적을 복원하지 않고 발굴된 상태로 보존하기 때문에 풍경만 보자면 핵폭탄 맞은 폐허입니다. 또한 지중해는 고대 로마 시대, 헬리니즘, 오스만 제국, 근대 세계대전까지 땅의 주인이 너무 많이 바뀌어서 한 유적지에 너무 많은 문화가 뒤섞여 있습니다. 한국인 가이드라면 그나마 한국분들의 눈높이에 간략하고 알기 쉽게 설명해 드릴 테니 쿠사다시에서는 현지인 가이드보다는 무조건 한국인 가이드 추천입니다. 다음 날은 동부지중해의 하이라이트 미코노스 섬입니다. 미코노스 섬은 에게해의 키클라데스 제도에 위치한 섬으로 인구 1만 명의 제주도 2분의 1보다 작은 면적입니다. 흔히들 동부지중해 크루즈 여행하면 산토리니를 떠올리시는데 막상 방문하시면 미코노스가 훨씬 더 좋다고들 하십니다. 산토리니는 풍광 하나는 예술이지만 크루즈 이외에 페리나 지상으로도 너무 많은 사람들이 몰려서 여행지가 매우 붐빕니다. 반면 미코노스 섬은 산토리니보다는 아직 한산한 편입니다. 그리스 지상 패키지 여행으로도 미코노스 섬이 빠져있는 경우가 많은데 개인적으로는 산토리니는 안 가셔도 미코노스는 꼭 가보시라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하얀색 건물과 함께 소박하게 늘어선 상점과 골목골목이 정말로 아름답습니다. 일단 버스로 약 30분을 달려 칼라파티 해변으로 향합니다. 저는 출장으로 일주일 만에 다시 방문한 것이었지만 오늘 바다는 차원이 달랐습니다. 정말 그대로 뛰어들고 싶을 만큼 아름다웠습니다. 이어 인근 아노메라 마을에 위치한 파나기아 툴리아니 수도원을 방문하며 잠시 기도를 드리고 이제 미코노스 중심가로 향합니다. 일단 아름다운 해변가 레스토랑에서 점심 식사를 나눕니다. 유럽 단체 여행 시 꼭 주의하셔야 할 점은 기본적으로 음식 조리 시간이 20분, 30분으로 길다는 것, 그리고 인원이 많을수록 음식이 굉장히 늦게 나온다는 것입니다. 총 2시간이 소요되기도 하니 단체분들은 최대한 식당을 나눠서 드시는 것이 효율적입니다. 이제 식사도 마쳤으니 아름다운 미코노스 골목길과 리틀 베니스, 풍차 언덕을 방문해봅니다. 미코노스 섬은 예로부터 바람이 아주 세기로 유명했습니다. 지금도 그 영향으로 비행기 결항이 많은 편인데 관광산업이 발전하기 전인 1960년대까지만 해도 이 섬에는 아주 많은 풍차가 있었다고 합니다. 이 풍차로 탈곡을 하거나 곡식을 빻는 데 사용했다고 하네요.
리틀 베니스는 이곳의 해변에 자리한 집들의 모습이 이탈리아 베니스와 닮아있다 해서 붙여진 이름입니다. 아름다운 미코노스 골목길을 걸으시며 사진도 찍으시고 명품 거리 및 다양한 상점에서 예쁜 드레스나 기념품 등을 구매하시다 보면 시간이 금방 갑니다. 어머님분들은 이곳에서 찍으신 사진을 카톡 프로필로 걸어두시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 사진을 찍어주시는 아버님분들도 덩달아 정말 행복해하시는 곳이죠. 짧아서 아쉬웠던 미코노스를 뒤로하고 이제 그리스의 또 다른 비경이 담긴 아름다운 섬 로도스로 향합니다. 로도스 섬은 그리스의 토타카시나 제도의 가장 큰 섬으로 그리스 본토보다 터키 인근에 가깝게 위치해 있습니다. 세계 2차 세계대전이 끝나고 터키가 그리스에게 섬들을 많이 뺏겼다죠. 그래서 터키 본토가 눈앞에 보이는 그리스 소유의 섬들도 상당히 많습니다. 인구는 약 12만 명이며 면적은 제주도보다 조금 작은 크기입니다. 한국 분들에게는 대중적인 인지도는 높지 않지만 로도스 섬은 유구한 역사 유적과 아름다운 바다, 그리고 살거리, 먹거리 가득한 올드타운까지 정말 많은 매력을 가진 섬입니다. 크루즈가 정박한 항구에서 걸어서 10분이면 유네스코 세계문화유산인 올드타운에 도착합니다. 큰 계획이 없으시다면 이곳 올드타운에서 편하게 식사하시고 쇼핑만 하셔도 충분히 알찬 여행입니다. 하지만 버스로 약 40분 거리에 위치한 린도스 아크로폴리스는 한 번은 꼭 방문해 보실 만합니다. 이 린도스 아크로폴리스는 아테네 여신에게 헌사된 신전으로 그리스 아테네의 파르테논 신전과 함께 이러한 아크로폴리스 형태의 유적은 이곳이 유일하다고 합니다. 사진으로 확인하실 수 있듯 아크로폴리스 관람을 위해서는 약 116m 정도 등산을 하셔야 합니다. 주차장에서 정상까지는 3-40분 정도 소요되는데 봄부터 그리스 섬들의 낮 기온이 30도 이상 오를 때가 많습니다. 되도록 아침 일찍 방문하시는 일정으로 예약하시고 다리가 불편하시다거나 비탈길을 오래 오르는 것이 힘드신 분들은 아래 린도스 시내에서 시간을 보내시는 것도 방법입니다. 대부분의 그리스 섬들처럼 주위의 해변과 바다 빛깔이 예술입니다. 린도스 아크로폴리스는 굉장히 유구한 유적이고 역사적인 의미가 있지만 역시 폐허의 유적지 느낌으로 볼거리는 아주 많지 않습니다. 린도스 시내가 은근히 크고 예쁘기 때문에 하산 후에 충분한 시간을 보내시는 것도 추천입니다. 이제 로도스 올드타운으로 향합니다. 내부 상점가가 어마어마합니다. 의류부터 귀금속, 기념품, 식재료를 판매하는 상점부터 레스토랑, 카페, 군것질거리 등 해서 꼭 뭘 안 사셔도 둘러보시기 정말 좋습니다. 그리스 쪽에서는 여성분들 드레스 저렴하고 예쁜 것들이 많아서 선물로라도 구매하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그리고 그리스는 세계적으로 올리브유 품질이 좋은 곳으로 유명하고 특히 로도스 섬은 다른 유명 그리스 섬들보다 물가도 매우 저렴한 편입니다. 올리브 나무로 만든 도마와 여러 주방 도구들도 한국에 사가시면 몇 년이고 잘 쓰실 수 있기 때문에 최대한 많이 구매하실수록 이득입니다. 자, 이제 내일은 대망의 산토리니입니다. 다음 편에서는 많은 분들이 꿈꾸시는 버킷리스트 여행지 산토리니와 함께 크루즈로 방문하는 이집트 여행기를 담아드릴 예정이니 많은 기대 부탁드립니다. 오늘 보신 영상이 마음에 드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그럼 저는 더욱 유익한 크루즈 정보의 영상으로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지금까지 크루즈 기자 헨리였습니다. 감사합니다.